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8톤짜리 탄두를 만들 수 있었느냐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 수치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미사일 개발 국가의 설계 테이블에도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체계에서 탄도 중량은 오랫동안 500kg 안팎, 많아야 1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는 기술적 한계라기보다는 국제군사공학이 스스로 설정한 관성에 가까운 값이었다. 그 관성을 대한민국은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신형 미사일의 스펙시트에 탄도 중량 8톤, 최대 9톤이라는 수치가 기재되었을 때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문서의 신뢰성이었다. 숫자 하나가 잘못 붙었을 가능성, 즉 단순한 오타라는 가정이 먼저 제기된 이유는 명확하다. 탄도미사일 설계에서 중량 증가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차 체계를 붕괴시키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중량이 증가하면 연료량, 추력, 발사 방식, 발사, 플랫폼의 생존성까지 연쇄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해진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수정되지 않았고 반복 검증 끝에 남은 것은 하나의 현실이었다. 한국은 기존 재래식 무기의 효율 논리를 더 이상 전제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8에서 9톤에 달하는 금속 질량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밖에서 낙하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TNT, 수천 톤급 폭발력에 상응한다. 이 과정에는 핵분열도, 핵융합도 개입되지 않는다. 파괴력의 근원은 화학 폭약이 아니라 물리학 공식, 즉 질량과 속도의 제곱이다. 이는 전술 핵무기가 갖는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동일한 군사적 효과를 구현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재래식, 비재래식 무기 분류 체계가 전제해온 경계를 무력화하는 접근이다. 외부에서는 흔히 이 선택을 두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이 평가는 한국 미사일 개발의 출발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처음부터 효율을 기준으로 출발한 적이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조건의 문제였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 탄도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다. 사거리 180km는 서울 기준으로 평양을 간신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북한 전역을 타격 범위에 두는 공격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휴전선 인근 방어를 넘지 못하는 제약이었다. 주권국가가 자국의 타격 능력을 외부 문서로 제한받은 사례는 군사사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이 지침은 외교 문서로는 합의였지만 국방연구소와 미사일 개발 엔지니어들에게는 고정된 상수였다. 사거리가 묶인 상태에서 미사일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국들이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탄두를 경량화하고 추진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사거리가 고정값이라면 남은 변수는 탄두 중량뿐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즉흥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미사일 성능은 통상적으로 사거리와 탄도 중량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설명된다. 연료를 늘리면 사거리는 증가하지만 탄두는 가벼워져야 하고 탄두를 무겁게 하면 사거리는 줄어든다. 이 공식은 전 세계 미사일 개발의 기본 전제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공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사거리가 이미 외부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면 사거리 감소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중량의 극단을 탐색하는 것이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기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도로 계산된 접근이었다. 사거리 제한이 언젠가 완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미리 무겁게 설계된 탄두 구조는 언제든 감량을 통해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대로 가볍게 설계된 미사일은 제한이 풀려도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 한국은 40년 동안 감량 가능한 최대 중량을 축적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 결과가 바로 8톤이라는 수치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제한 조건 하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극한값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 미사일은 현재의 안보 환경이 아니라 과거의 통제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미국이 핵 확산을 우려해 설정한 족쇄는 한국에게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선택지는 결국 기존 재래식 무기 개념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 지점에서 논의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다. 8톤짜리 탄두가 실재한다는 사실은 한 국가가 장기간 외부 통제하에서 어떤 형태의 비대칭적 대응을 축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이 수치가 현실이 된 이상 기존의 미사일 분류, 체계와 억제 논리는
더 이상 동일한 기준 위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이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다음 단계 구조적 충돌을 예고하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현무 계열의 비정상적인 진화는 특정 기술적 돌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출발점은 하나의 문서, 정확히 말해 1979년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국 측에 전달받은 미사일 제한 합의였다. 이 문서의 핵심은 단순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건은 기술적 권고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였다. 사거리 180km는 지리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가진다. 서울 기준으로 발사했을 때 평양을 간신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공격 개념이 아니라 휴전선 인근에 국한된 방어적 수단만을 허용한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미사일은 전략 무기가 아니라 전술 보조 수단으로 규정되었다. 주권 국가의 타격 범위가 외부 기준으로 규정된 구조였다. 이 지침이 체결된 배경은 명확하다.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던 시점, 박정희 정부는 자주 국방을 기치로 독자적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다. 미국이 우려한 것은 단순한 미사일 보유가 아니었다.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핵무장 가능성이었다.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사거리와 중량이라는 이중 제한을 통해 한국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봉쇄했다. 문제는 이 제한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979년 이후 이 기준은 사실상 상수로 작동했다. 외교적으로는 협상의 대상이었지만 국방 연구 현장에서는 변수가 제거된 고정 조건이었다. 사거리가 180km로 묶인 상태에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미사일 개발 국가는 전혀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을 의미했다.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국은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날리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탄두는 경량화되고 연료 효율과 추진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 차거리 증가는 곧 합의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정상적인 발전 경로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사거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변수는 제한적이다. 정확도, 신뢰성, 그리고 탄도 중량이다. 이 중 정확도와 신뢰성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체계적, 도약이 어렵다. 결국 남는 변수는 중량이었다. 탄도 중량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화력 증가가 아니라 사거리 제한 하에서 유일하게 확장 가능한 물리적 영역이었다. 이 선택은 외부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공학적으로는 냉정한 계산의 결과였다. 사거리 제한이 언젠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미리 무겁게 설계된 탄도 구조는 잠재적 자산이 된다. 반대로 가볍게 설계된 미사일은 제한이 풀려도 구조적 여유가 없다. 한국은 제한이 지속되는 동안 극한의 중량을 축적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전략이 단순히 참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사거리와 중량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인 미사일 공식에서 중량 증가는 곧 사거리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거리가 이미 하한선으로 고정된 상태에서는 공식이 무력화된다. 사거리 감소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 역전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방향성을 결정지었다. 2001년, 2012년, 2017년을 거치며 미사일 지침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 사거리는 300km, 이후 800km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한국 미사일 개발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이미 축적된 것은 사거리가 아니라 중량이었다. 제한이 완화될수록 한국은 더 멀리 날리는 미사일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축적해온 중량 설계를 새로운 조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이러한 축적의 결과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종료와 함께 드러난다. 40년간 유지되던 상수가 제거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설계 방향은 즉각 물리적 형태로 나타났다. 현무사 그리고 현무호로 이어지는 계열은 단순한 성능 개량이 아니라 제한 조건 하에서 축적된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통제가 실패했는지가 아니다. 오히려 통제는 의도대로 작동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도부, 타격이 가능한 물리적 수단을 확보했다. 이는 통제의 성공이 다른 형태의 비대칭을 낳은 사례다. 사거리 180km라는 숫자는 이제 과거의 제한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강제했던 설계 선택은 현재의 무기,
체계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이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히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기존 억제 논리 자체를 다시 개선하게 만드는 구조로 굳어져 있다. 이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다음 단계의 기술적,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조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사일 개발에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은 오랫동안 불가침해 공식으로 취급되어 왔다. 연료와 추진 효율이 아무리 개선되어도 사거리를 늘리면 탄도를 줄여야 하고 탄도를 늘리면 사거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관계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자연법칙처럼 받아들여졌다. 이 트레이드오프 공식은 단순한 경험칙이 아니라 전 세계 미사일 설계의 출발점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공식을 전제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사거리를 늘리고 탄도를 경량화하며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탄도 경량화를 통해 다탄도화로 진화했고,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폭약 효율과 유도 정밀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이 흐름 속에서 무겁게 만드는 선택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거리라는 변수가 외교적 합의에 의해 이미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거리를 늘리는 순간 합의 위반이 되는 구조에서 트레이드오프 공식의 전제 조건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사거리가 상수라면 사거리 감소를 감수할 이유도 사라진다. 일반적인 미사일 설계에서는 중량 증가가 곧 사거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량 증가는 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거리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하한선에 고정되어 있다면 중량 증가의 비용은 사라진다. 이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인식 전환이 한국 미사일 개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때부터 탄도 중량은 제약이 아니라 목표가 된다. 얼마나 무겁게 만들 수 있는가, 그 한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으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한 화력 증강이 아니라 구조 설계, 재료, 공학, 추력 배분, 발사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였다. 다른 나라들이 사거리 1km를 늘리기 위해 연료 효율을 소수점 단위로 개선할 때 한국은 탄두 중량을 수톤 단위로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이 선택은 외형적으로는 비정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궁합적으로 보면 이는 극히 일관된 대응이다. 사거리 제한이 유지되는 한 중량 증가는 합법적인 성능, 확장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미래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거리 제한이 언젠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경우 이미 극단적으로 무거운 구조를 경험한 설계는 언제든 감량을 통해 새로운 사거리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반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경량화를 전제로 설계된 미사일은 구조적 여유가 없다. 사거리가 풀려도 갑자기 중량을 늘릴 수 없다. 구조, 발사 방식, 플랫폼 설계가 모두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 비대칭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D형적 진화로 보이는 설계 철학이다. 다른 나라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사거리를 늘리고 탄도를 줄이는 동안 한국은 반대로 사거리를 희생하고 탄도를 비정상적으로 키웠다. 이 방향성은 단기간에는 의미 없어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40년에 걸쳐 축적된 중량 설계 데이터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축적이 단절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2001년, 2012년, 2017년을 거치며 사거리 제한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한국의 설계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사거리가 늘어날수록 중량 설계의 선택지는 오히려 확장되었다. 이는 한국이 이미 트레이드오프 공식의 바깥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21년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한국은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극단적인 중량을 전제로 한 설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탄무 계열의 급격한 도약은 단기간의 기술 폭발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왜 다른 나라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답은 단순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거리 제한이라는 인위적 상수가 없었다면 이 비정상적인 해법은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의 미사일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탄생한 무기가 아니라 제약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환경에서만 가능한 형태다. 따라서 현무계열의 중량 중심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외교적 조건이 공학적 형태로 고착된 결과다. 이 구조는 사거리 제한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기존 미사일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비대칭적 잠재력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 이 잠재력이 어떤 방식으로 다음 단계의 설계 선택을 압박하게 될지는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8에서 9톤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실제로 운용 가능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도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쏘아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만 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 지점에서 현무호가 채택한 콜드런치 방식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미사일 체계의 설계 계급을 바꾸는 결정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인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발사대 위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한런치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운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 전제는 미사일의 질량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을 때만 성립한다. 현무호의 경우 미사일 본체만 30톤을 상회하고 여기에 8에서 9톤의 탄두가 추가된다. 이 질량을 지상에서 즉시 점화해 중력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추력은 기존 이동식 발사 체계의 설계 한계를 넘어선다. 핫런치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수천 도에 이르는 고열과 후폭풍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타이어를 녹이고 차체 구조를 손상시킨다. 이는 단순한 내구성 문제가 아닌 일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발사 플랫폼을 함께 소모하는 구조는 공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질량이 극단적으로 증가한 순간부터 런치는 선택지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이때 등장하는 해법이 콜드런치다. 압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사출한 뒤 일정 고도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고난도 전략 자산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콜드런치는 발사관, 가스 생성기, 압력 제어, 안정화, 제어 등 모든 요소가 고난도 설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현무호가 이 방식을 해상이나 지하, 사일로가 아닌 지상이동식 발사 체계에 적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응용이 아니다. 지상 환경에서 콜드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사, 순간의 안정성, 사출 각도, 미사일 자세 제어가 극도로 정밀하게 맞물려야 한다. 압축가스로 수십 톤의 질량을 약 30m 높이까지 균형을 유지한 채 사출한 뒤 공중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점화시키는 과정은 ICBM급 발사 기술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8톤 탄두를 얹기 위해 발사 기술의 등급 자체를 끌어올렸다. 이는 미사일 한 발의 성능을 넘어서 발사 시스템 전반의 설계 역량을 증명하는 지표다. 콜드런치는 간일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능력의 결과물이다. 가스 압력 제어, 구조 강성, 점화 타이밍, 발사, 안정성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체계는 실패한다. 다른 국가들이 이 방식을 지상 미사일에 쉽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콜드런치는 비용과 복잡성이 크다. 재래식 미사일에 굳이 이 수준의 발사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량화된 탄두와 한런치 방식으로 충분한 군사적 효과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선택지가 달랐다. 탄도 중량이 이미 기존 범위를 벗어난 순간 발사 기술 역시 같은 방향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콜드런치가 단순히 안전한 발사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발사 플랫폼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반복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살아남아야만 이 무기는 실전적 억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 발 쏘고 사라지는 무기는 전략이 아니다. 콜드런치는 현무호를 단발성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 배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소다. 이 지점에서 현무호는 더 이상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발사 기술만 놓고 보면 이는 전략 미사일 체계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겹친다. 탄도에 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무기를 하위 범주로 보유하는 것은 기술적 현실을 외면한 해석이다. 발사 방식이 상향되면 체계 전체의 위상도 함께 상향된다. 결국 콜드런치는 현무호가 왜 기존 분류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무거운 탄도를 실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전략 자산급 발사 기술을 재래식 영역으로 끌어내린 사례다.
이 선택이 주변국의 위협 인식과 대응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강제하게 될지는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현무 5의 위력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재래식 무기는 결국 폭약의 문제. 라는 오래된 인식이다. 이 전제는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유효했지만 현무 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폭약의 양이 아니라 질량과 속도로 환원되는 물리적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파괴의 주체가 화학 반응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르다. 트랜스크립트가 제시한 수치는 명확하다. 탄도 중량 8톤, 최대 9톤. 대기권 밖으로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에 수직 낙하한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 에너지는 TNT 수천 톤 폭발력에 상응한다. 이 과정에서 폭약은 보조 요소로 전락한다. 실제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폭발이 아니라 충돌 그 자체다. 이 메커니즘은 기존 재래식 무기의 파괴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인 벙커버스터는 폭약을 이용해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킨다. 관통력은 폭약과 탄도 형상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현무호의 경우 탄도는 폭발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는다. 9,000kg에 달하는 금속 덩어리가 초고속으로 지면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지표면을 관통해 지하 깊숙이 전달된다. 트랜스크립트는 이 관통 깊이를 100m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는 기존의 대표적 벙커버스터로 분류되는 GBU-28, GBU-57을 상회하는 수치다. 중요한 점은 이 비교가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존 벙커버스터는 폭발 중심의 무기다. 반면 현무호는 집안 자체를 매질로 삼아 에너지를 전달한다. 파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호 개념 역시 기존 기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 지점에서 현무호의 위력은 단순한 활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전환된다. 지하 100m 깊이에 구축된 지휘 벙커는 폭발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 대신 강력한 지진파에 의해 구조 자체가 변형되고 내부 공간은 붕괴된다. 이는 관통 후 폭발이라는 기존 방호 설계의 전제를 무력화한다. 아무리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더라도 집안을 폼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구조물 전체에 균일하게 작용한다. 이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적 부담에 최소화다. 핵무기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국제적 파장을 동반한다. 반면 현무호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제법적 외교적 논의에서 핵무기와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 그러나 군사적 효과는 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억제 논리에서 중요한 균열을 만든다. 상대는 핵 사용을 전제로 한 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지도부 타격이라는 특정 목적에서 극대화된다. 트랜스크립트는 지하 깊숙이 숨은 지휘 시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현무호의 파괴 메커니즘은 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폭발 없이도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핵무기가 독점해온 영역에 재래식 수단이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무기가 전면전에서 사용돼 가능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압박이다. 상대 입장에서 대응책을 설계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더 깊이 파고들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집안을 통한 에너지 전달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방호를 강화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현무호는 재래식과 비재래식의 경계를 흐린다. 폭발이 없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분류되지만 효과는 전략, 무기에 가깝다. 이 애매한 위치는 의도된 결과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핵무기가 담당해왔던 역할의 일부를 물리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문제는 이 파괴 공식이 기존 억제 체계에 어떤 변수를 추가하느냐다. 핵무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방어, 보복, 협상 구조는 폭발 없는 대규모 파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현무호는 이 구조의 빈틈을 정확히 찌른다. 그리고 이 빈틈이 노출된 이상 기존의 방호 개념과 전략 개선은 다시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밀려나 있다. 현무호의 문제는 더 이상 성능이 아니다. 성능은 이미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방식을 위협하는 변수로 전환되었다. 트랜스크립트가 제시한 사거리 추정치는 3,000km에서 5,000km 수준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과장이나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시험 환경과 충돌하면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은 이 사거리를 정상 궤적으로 검증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주요 미사일 시험장은
충남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이 배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시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무호와 같이 준중거리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체계는 상황이 다르다.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탄착 예상 지점은 중국이나 일본의 공역과 해역을 침범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현무5의 시험은 고각발사 방식으로 제한되어 왔다. 고각발사는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탄두와 추진기의 기본 동작을 확인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정상 궤도에서의 비행 특성, 재진입 각도, 실제 운동 에너지 전달 양상을 완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다시 말해, 무기는 존재하지만 그 잠재력의 일부는 의도적으로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방연구소가 미사일 시험을 위해 미국이나 호주의 사격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선택은 기술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이 만든 재래식 미사일이 자국 영토 내에서는 정상 시험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미사일 시험 능력을 주권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시험 공간을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통제, 정보 노출, 일정 조율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무호의 성능이 기존 국내 시험 체계를 초과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는 무기의 성숙도가 아니라 시험 인프라의 한계가 먼저 드러났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공간 부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사일 시험은 단순히 발사와 판착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궤적 데이터, 재진입 안정성, 속도 손실, 구조적 하중, 분포 등 수많은 요소가 실비행 조건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고각 발사로는 이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거나 누락된다. 결국 정상 시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가 가진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 상황은 주변국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과 일본은 현무호의 정확한 성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사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탄도 중량이 어느 수준에서 운용되는지, 재진입 단계에서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적 억제에서 불확실성은 약점이 아니라 압박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이 시험 문제 자체 현무호가 더 이상 한반도 전용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정상 시험을 위해 외국 사격장을 고려해야 하는 무기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지역 질서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기의 성격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역할은 미묘해진다. 한편으로 미국은 지난 40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고 통제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한국 미사일의 정상 시험을 위해 자국의 시험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제와 지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구조는 단순한 동맹, 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무호의 시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느 수준까지 검증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하나다. 이 무기는 이미 한반도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섰고 별거 시험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조차 기존 질서를 압박하고 있다. 이 압박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될지는 아직 고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전략무기 보유를 일관되게 통제해왔다. 그 목적은 명확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1979년 미사일 지침에서 시작된 사거리 중량 제한은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었다. 이 통제는 형식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성공은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파괴력을 가진 수단 역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미사일 기술을 핵 운반 수단의 하위 요소로만 인식한 결과였다. 미국의 통제 구조는 핵이 없으면 전략적 위협도 없다는 단순한 등식 위에서 작동해왔다. 트랜스크립트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가 담당해왔던 특정 기능, 즉 지하 깊숙한
지도부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비핵 방식으로 구현했다. 이는 통제의 실패라기보다는 통제가 유도한 예상 밖의 결과에 가깝다. 미국의 통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2001년, 2012년, 2017년을 거치며 사거리 제한은 300km, 800km로 늘어났고 마침내 2021년에는 칸도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이 완화 과정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 성숙도를 점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미국이 평가한 것은 사거리와 정확도였지 중량 중심으로 축적된 설계 철학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2021년 지침 종료와 동시에 등장한 현무사 현무호는 미국의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갑작스러운 기술 도약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선택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였다. 통제는 지속되었지만 통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한국은 다른 변수를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미국은 이 방향성을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입장은 모순적으로 변한다. 한편으로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보유한 비핵 고위력 미사일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핵 버튼을 한국에 넘기지 않는 대신 핵 사용 없이도 상대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 손에 들어간 셈이다. 이 구조는 통제와 위임의 경계를 흐린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전략무기 보유를 제한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비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용인했다. 이는 의도된 결과라기보다 통제 구조가 특정 변수에만 집착한 탓에 발생한 간극이다. 중요한 점은 이 간극이 단순히 미사일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동맹 관계에서 기술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통제가 역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사례로 기능한다. 미국의 통제는 한국의 선택지를 줄였지만 동시에 선택지를 극단화시켰다. 현무5는 이 구조적 아이러니의 산물이다. 핵무기를 막기 위해 설정된 제한은 핵무기와 유사한 분사적 효과를 내는 비핵 수단을 탄생시켰다. 이는 미국의 통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기존의 전략, 계산을 다시 요구한다. 이제 문제는 이 결과를 미국이 어떻게 재해석하느냐다. 한국이 보유한 비핵 고위력 미사일을 기존 확장 억제에 일부러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제는 성공했고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는 이 불일치는 다음 단계의 제도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로 남아있다. 현무호를 둘러싼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지점은 이 무기의 위협이 물리적 파괴력 자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탄도 중량 8에서 9톤, 마하 10 이상의 재진입 속도, 100m 이상으로 추정되는 관통력은 이미 앞선 단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진정으로 부담을 느끼는 요소는 이 수치들이 아니라 이 수치들이 만들어내는 선택의 자유다. 핵무기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발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제 감시와 외교적 압박이 동반되고 사용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확전 논리가 작동한다. 이 때문에 핵무기는 강력하지만 경직된 수단이다. 반면 현무호는 핵이 아니다. 비핵이라는 형식은 사용 여부에 대한 정치적 문턱을 낮춘다. 그러나 군사적 효과는 전술 핵무기 수준에 접근한다. 이 불균형은 기존 억제 구조에 새로운 변수를 삽입한다. 주변국의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지점은 대응 논리의 부재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대응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보복, 억제, 확전 관리라는 틀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폭발 없는 대규모 파괴를 전제로 한 비핵 수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무호는 핵이 아니기 때문에 핵 대응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재래식 무기라고 보기에는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 이 애매한 위치는 의도된 결과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핵 보유국의 금기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국 지도부가 의존해온 지하, 은신이라는 안전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선언적 위협이라기보다 기존 방호 개념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조적 압박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이 압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닫힌 방공 체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깊이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지하 깊숙한 지휘 시설이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방호 개념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본 역시 미사일 방어에 집중해왔지만 현무호의 위협은 요격보다
도달 이후를 전제로 한다.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의 피해는 기존 재래식 시나리오를 넘어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무기를 과시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상궤도 시험조차 제한된 상태에서 현무, 오는 아직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주변국은 정확한 성능을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억제에서 불확실성은 항상 약자가 아닌 강자의 도구로 작용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트랜스크립트는 현무 계열의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언급한다. 시험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무기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는 오히려 억제 효과를 증폭시킨다. 이 단계에서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선택권의 확장으로 기능한다. 한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 동시에 이 선택지는 반드시 사용될 필요가 없다. 존재 자체가 전략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상대는 이 선택지를 고려한 방어와 의사결정을 강요받는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무호는 기존 무기 분류 체계에도 기존 억제, 이론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주변국의 대응은 지연되고 있고 명확한 교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 공백은 안정이 아니라 재조정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현무5가 만들어낸 가장 큰 효과는 파괴가 아니라 계산의 붕괴다. 기존의 가정, 기존의 안전선, 기존의 대응 공식이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형성되었다. 이 상태가 일시적인 과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으로 굳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선택권이 이미 한국 손에 들어가 있으며 그에 따른 파급은 아직 끝까지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이다.